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제안해보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디자인 프로젝트 기획의 46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이번 프로젝트 업무 플로우 작성해서 가져오세요. 업무 플로우요? 업무 플로우 몰라요? 아예 알아요. 뭔지. 예, 알겠어요. 아이, 큰일 났네. 나 업무 플로우 뭔지 모르는데.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 거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프로젝트 제안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 플로우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업무 플로우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오늘은 프로젝트 제안해보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트렌드와 환경 조사에서는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파악해 참여 인력과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안 요청서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과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 수집과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수렴을 통해 제안 내용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개발 일정 수립에서는 프로젝트의 난이도와 일정에 따라 적용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 진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견적서 작성법을 이해하여 항목별 프로젝트 소요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정리할 수 있다. 사실의 정리와 요령에서는 문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자의 차별화와 장점 발표를 통해 설득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디자인 트렌드와 환경 조사, 프로젝트 개발 일정 수립, 사실의 정리와 요령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상식 일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용어는 의뢰인 기획, 추진 배경, 목적, 내용, 요구사항, 정보 수집,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일정, 예산, 인력, 리더십, 제안, 권리, 책임, 계약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프로젝트 제안해보기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인데요. 강사님, 클라이언트에게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는 합리적으로 작성된 제안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말하는 제안서는 어떤 의미죠? 네, 시각 디자인에서 말하는 제안서는 디자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디자이너가 시각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기업이나 집단으로부터 제안받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서류죠. 직접 의뢰받지는 않았지만 네. 해당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접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될 경우에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안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야 되나요?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 배경, 목적, 기대 효과, 개발 일정, 개발 인력,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을 때 네. 전체적인 일정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정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네, 일정은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계획해서 설계할 수가 있겠죠. 네. 업무 활동을 구분해서 기술하는데요.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행하는 내용부터 적습니다. 네. 첫 단계는 당연히 클라이언트와의 만남부터 시작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하루 단위로 일정을 짤 수는 없는 건가요? 하루 단위의 설계는 내부적인 회의 기록 같은 것으로 좀 남길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강사님,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아마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네. 돈, 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 네. 프로젝트 예산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네, 예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네,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 설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요. 네. 이 예산의 설정 방법과 서식은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표현은 조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죠.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직접비라고 네. 하죠. 인건비,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간접비는 이 네. 회의 시간에 준비하는 다과 비용 같은 잡비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제안과 일정 구성, 예산 산출 항목에서 지금 제가 물었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부터 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제안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성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용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하고 성실한 느낌을 전달해야 하죠.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조사는 제안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 개발 방향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의 활동이죠. 시각 디자인 개발 제안서란 디자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디자이너가 시각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기업이나 집단으로부터 제안받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는 직접 의뢰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디자인 개발에 대해 제안할 대상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접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될 경우에 작성하는 보고서를 지칭하는데요. 제안서는 형태와 제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성격에 맞는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제안으로 얻는 상대 기업의 효과, 매출, 기타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시각 디자인 개발 제안서에 기술되는 내용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배경, 목적, 기대 효과, 개발 일정, 개발 인력,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회사에 대한 소개가 실리는데요.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의 결과물, 해당 시기와 관련된 기관을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계획인 일정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준하여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종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정은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약속하는 계약 시점에부터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시점에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무리한 일의 계획으로 디자인 개발과 마무리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가능한 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일정은 업무 활동을 구분하여 기재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실행하는 내용부터 기술합니다. 당연히 첫 단계는 클라이언트와의 만남부터 시작하며 만남에서 언급되는 요구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메모하는 일정을 시작 기준점으로 합니다. 다음 단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합니다. 자료는 관찰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내용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데요. 분석 작업으로 도출된 방향 설정은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비주얼 작업으로 진입합니다. 비주얼 작업은 아이디어 발상 단계와 스케치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의 업무는 디자이너가 시각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몰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개발 업무의 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창의적 활동에 최적화된 일정 관리와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필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정을 상호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 서류 자료입니다. 일정의 설계는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의 설계는 내부적인 회의 기록 형식으로 남길 수 있죠.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선 예산 설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요. 예산의 설정 방법과 서식은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 기준하는 형식이 대표적이며 경제적, 법률적 용어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비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차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로서 참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1차적으로 분류에 포함되는데요. 1차적 비용은 활동을 위한 핵심 요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2차적으로 발생되는 간접비는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 시 음료와 다과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는 식사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비가 간접성 경비, 간접비가 되는 것이죠. 그 밖에 기타 항목으로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외부의 요청이나 자문비로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 차원의 예산 설정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일정 기준으로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간접비는 총 개발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 인력의 유무가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문 인력은 곧 디자이너이며 디자인 회사는 디자이너의 축적된 경험과 시간에 비례하여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도 비례하여 평가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편성 유무는 인건비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데요.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의 형식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인력 구분 기준은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과 같은 직급상 분류 체계를 두고 일반적으로는 수석 디자이너, 책임 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 디자이너로 구분합니다. 각 인력의 급간 구분은 설정되어 있는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개발 항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무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단일한 항목이 복합한 체계를 이룰 수 있으며 반대로 복잡한 항목이 단일한 체계를 이루는 다름의 형식이 나타납니다. 브랜드 디자인의 경우 심벌 마크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 체계의 매체는 옆에 보이는 표와 같이 많은 개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 디자인, 재킷 디자인과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결과의 형식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습니다. 표지와 내지, 포장 체계가 개발될 수 있죠.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실제적 재료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수행과제 사례를 이용해 프로젝트의 예산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예산이요? 네, 좀 어렵죠? 네. 네, 예산을 짜본 적이 있나요? 아유, 저는 일단 뭐 강사님의 강의로 예산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정도만 알아요. 네. 조금. 네. 이론으로 배운 거를 익히기에는 우리가 실습만 한 게 없죠? 그렇죠. 네,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이건 그 개발비 총액이 5천만 원인 패키지 디자이너의 그 개발 프로젝트 사례예요. 디자이너가 총 8명, 책임 개발 디렉터가 1명, 아트 디렉터 3명이죠? 네. 네. 먼저 인건비를 한번 보실까요? 그럼 책임 개발자가 가장 네. 직급이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네. 직급에 따라서 받는 인건비의 차이를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직급별 인건비 산정 비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경력이 아무래도 높은 분들, 그리고 네. 경험이 그렇게 기준이 많으니까, 경험치가 많으니까 그 경험에 의한 경력에 따라서 직급이 높아지고, 직급이 높으니까 또 그만큼 산정 비율이 높아지겠죠? 아, 그렇군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직접비 중에서 재료비 예상을 한번 책정해 볼까요?
네, 재료비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재료비는 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비용이니까 네,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아까 패키지였잖아요. 그래서 하드보드 패널이라든지 접착제까지 단가를 매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250만 원 정도 측정을 해놨네요. 네. 그러면 전체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한 250만 원. 네. 5%에서 한 10% 정도를 재료비로 항목으로 미리 예산을 측정해 놓는 거죠. 이제 직접비 항목은 네. 머릿속에 조금 가닥이 잡힌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럼 간접비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할까요? 네. 뭐 바가 준비 같은 잡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간접비가 회의비, 식비, 출장비, 여비, 교통비, 기자재, 감가상각비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잡비까지요. 그래서 이런 잡비를 잘 잡아야 돼요. 예산 안에 이루어져야지, 아니면 예산 밖에 있는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가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간접비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예산 네. 구성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네.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게 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이게 다 강사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은서 씨가 너무 잘 이해했다니까 아우, 다행이네요.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사님과 함께 전체 프로젝트 예산을 산출해본 한윤서 씨. 예산에서 인건비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제안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안서는 형태와 제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제안 성격에 맞는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제안으로 얻은 상대 기업의 효과, 매출, 기타 장점을 기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준하여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종료하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일정은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약속하는 계약 시점부터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정을 수립할 때는 업무 활동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실행하는 내용부터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의 설계는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비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차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로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2차적으로 발생되는 간접비는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 인력의 유무인데요. 전문가의 편성 유무는 인건비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개발 항목도 알아봤습니다. 업무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 항목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발 일정 수립에 대한 강의입니다. 시각 디자인을 개발하는 행위와 과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라는 표현은 모든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죠. 시각 디자인 개발 영역에서는 업무와 유사하게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각 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인 시각적 조형 작업의 디자인 개발 단위를 대개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업무는 디자인 외적인 활동까지 포함한 전체 업무를 표현할 때 적합합니다. 따라서 각 디자이너는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몇 개의 프로젝트를 묶어 업무라는 성격으로 표현하죠. 여기서는 업무의 의미를 프로젝트의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시각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은 단계마다 작업 내용이 변화하며 전개되는데요.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이미지가 시각 디자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 업무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피상적인 활동만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시각 이미지 제작 과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업적인 용역 활동을 전제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지 제작 과정 전후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과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을 플로우라고 하며
상호 플로우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받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전체의 과정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단계들이 모여 개발 과정의 전체 단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시각 디자인은 각 단계별 작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다음 단계의 작업과 전체 작업 내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업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정보는 해당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피드백 역할을 하는데요. 각각 분리된 단계의 연속적 나열이 아니라 각 단계가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어 연속되는 과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단계마다의 연결 접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플로우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자세하게 관찰하여 단계를 나누어 구분합니다. 전체 진행해야 할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효과와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수월합니다. 플로우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도 중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도 디자인 개발 외에 진행 과정을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의 작성은 매우 수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플로우는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 과정을 요약하고 다이어그램과 같은 도표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진행 과정을 확인시키는 기능으로 의미가 충분하며 디자이너에게는 진행할 내용을 점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각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모두 다른데요. 각 업무별로 필요한 행동과 능력을 파악하고 미리 익혀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의 플로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프로젝트 플로우를 작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 일정 산출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강의를 또 들으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정 산출과 업무 플로우는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업무 플로우는 개발 기간과는 관계가 없어요. 일정 산출 제목에 각 단계별 세부 활동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플로우.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정과 플로우를 하나의 양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때는 플로우를 먼저 제시한 후에 일정을 산출해 제시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각 과정별로 네모 박스를 그려 업무를 기록합니다. 키워드로 요약한 제목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고 업무별로 세부적인 활동 내용을 적는데요. 전체 업무를 천천히 생각하며 설계해봅니다. 네,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니까 어땠어요? 일단은 네. 전체 업무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이렇게 적어보니까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플로우를 그릴 때 손으로 스케치를 했나요? 네, 제가 각 과정을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플로우 차트를 한답니다. 네, 컴퓨터 문서로 옮겨 작업할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요약해서 적는 것이 좋아요. 역시 더 좋은 팁이 또 나왔네요.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각 디자인의 업무 플로우를 작성해 본 윤서 씨. 디자인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플로우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개발 영역에서는 업무와 유사하게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업무는 디자인 외적인 활동까지 포함한 전체 업무를 표현할 때 적합하며 프로젝트의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했습니다. 시각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은 단계마다 작업 내용이 변화하며 전개됐는데요. 각 과정을 연결해 이해하는 것을 플로우라고 합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업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정보는 해당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피드백 역할을 하기에 업무의 단계마다 연결 접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로우는 순서도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고 다이어그램과 같은 도표를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또 시각 디자인의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각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모두 다른데요. 각 업무별로 필요한 행동과 능력을 파악하고 미리 익혀두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실의 정리와 요령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거듭하고 자료를 계속 수집하다 보면 분량이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의의 성격은 정교하게 정리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과정의 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누적된 자료는 수집과 함께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거듭되는 회의로 얻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브리핑하는 회의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자료와 함께하는 회의는 결과를 도출하고 결론으로 합의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따라서 누적된 자료를 모두 쌓아놓고 회의를 할 수 없으므로 요약과 정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내용의 자료들이 준비하여 설명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출하여 긴 문장이 아닌 짧은 키워드 중심의 단문으로 전환시켜 요약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개조식이라고 하는데요. 설명과 전달에 있어 효과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수집 활동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작업에 해당하는 방법은 텍스트의 축약이며 정리된 텍스트는 그래프의 형식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다이어그램을 제작하며 이야기의 정보의 시각화를 실습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네. 다이어트는 아는데 또 다이어그램은 또 처음이네요. 네.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간단한 사례를 줄게요. 네. 주제를 듣고 다이어그램을 한번 제작해 보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실이 연결된 결론은 공통적인 내용을 두 개의 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요소의 공통적인 복합적 사실은 겹쳐지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수직과 수평의 면적 분할은 상대적이고 대칭적인 개념을 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열된 사실의 수직적 개념은 세로축으로 개념을 나열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네. 정말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용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것이 다이어그램의 역할이에요. 제가 조사한 자료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정보의 발휘는 수집 활동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강사님 덕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시고 그럼요. 있어요. 오늘도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 진행을 설명하는 플로우와 단계별 내용이 정리된 표를 확인하며 프로젝트의 플로우를 작성하는 한윤서 씨. 윤 팀장님이 일부러 나한테 플로어를 그리라고 시킨 건가? 괜찮아. 윤서 씨, 네? 플로우 업로드했어요? 네, 지금 올릴게요. 전체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 플로우를 작성한 한윤서 씨. 지금 강의를 학습하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거듭하고 자료를 계속 수집하다 보면 자료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누적된 자료는 수집과 함께 항상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텍스트를 축약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출해 긴 문장이 아닌 짧은 키워드 중심의 단문으로 전환시켜 요약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개조식이라고 합니다. 또 정리된 텍스트는 그래프의 형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